대감님, 이분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10살 아이가 시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준. 성불야담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성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양 남대문 박장 터는 사람과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엿장수가 가위를 찰칵거리고 아이들이 맨발로 흙바닥을 뛰어다니는 보통의 오후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고 그 사내의 손에 이끌려 마른 아이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 쌀 반 가마에 넘기겠소. 밥 축내기만 하는 노민이 종으로 부려도 좋고 심부름꾼으로 써도 좋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고 때가 낀 얼굴에 생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쌀 반 가마도 아까운 몰골이었습니다. 그때 장터 끝에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포도청 포졸 넷이 앞장서고 그 뒤를 말을 탄 사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포도대장 박치영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허리가 곧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다 소란을 듣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이냐? 사내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대감님, 이 아이를 넘기려 하는데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요. 내 아이냐? 아, 아닙니다. 주워다 키운 놈인데 밥값을 못하니 박치영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아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박치영은 오랜 세월 죄인과 피의자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이었지만 이런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서준입니다.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어미 아비는? 없습니다. 박치영이 품에서 은 한 양을 꺼내 사내에게 던졌습니다. 쌀 반 가마에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은을 받아 쥐고 사라졌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다. 싫으면 지금 가도 좋다. 서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직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서준은 박치영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박치영의 집은 북촌의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정갈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하인은 여럿이었습니다. 늙은 하인 춘삼, 젊은 하인 복만, 그리고 부엌을 맡은 안악순덕. 서준이 들어서자 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또 고아를 주워 오셨습니까? 춘삼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치영이 가볍게 무시하며 서준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고 이불 한 채와 물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자거라. 밥은 부엌에서 먹고 낮에는 집안일을 도와라.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 박치영이 나갔습니다. 서준은 방 한가운데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으로 된 비녀였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비녀는 무게가 묘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끝부분이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휘었으려니 하고 넘겼지만
손에 쥘 때마다 그 비틀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서준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황 문양의 반지. 어머니가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여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언니. 서준은 잠에서 깨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3살 서준이 잠결에 어머니의 시신을 만졌을 때 본 기억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준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박치영의 집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하인 춘삼이 자기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순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춘삼이 나타나지 않자 방문을 열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삼은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으며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잠든 채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치영이 시신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병사인가? 나이도 있으니. 서준이 방 입구에 서서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감님, 이분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져도 되겠습니까? 박치영은 서준의 눈을 읽었습니다. 장난이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춘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열렸습니다. 밤. 춘삼이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복만이었습니다. 복만은 춘삼의 장롱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돈뭉치였습니다. 춘삼이 오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복만이 돈을 품에 넣으려는 순간 춘삼이 잠에서 깨어 복만을 발견했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춘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복만이 당황하여 베개를 집어들고 춘삼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춘삼이 버둥거렸지만 복만은 젊고 힘이 셌습니다. 한참 뒤 춘삼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복만은 겁에 질린 얼굴로 시신을 반드시 눕히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고 돈뭉치를 품에 넣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서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몸이 흔들리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을 누른 자가 있습니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은 복만입니다. 장롱 밑에 숨겨둔 돈을 훔치려다 들킨 것입니다. 박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만을 불러 추궁하자 복만은 끝내 무릎을 꿇고 울며 자백했습니다. 돈뭉치가 복만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베개 안쪽에서 춘삼의 침이 묻은 자국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박치영이 서준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솔직히 말해라.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보입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몸이 약해집니다. 열이 나고 피가 나고 힘이 빠집니다. 언제부터?
7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도 보았느냐? 네. 여인이 약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손에 봉황 문양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양자가 되어라. 내가 종의 신분으로는 조사도 수사도 할 수 없다. 내 아들이 되면 신분이 바뀐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에 내 몸도 키우고 검술도 배워야 한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대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양자가 되면 그렇게 불러야지. 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박치영의 집에서 일하며 몸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전에는 박치영에게 검술을 배우고 오후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박치영이 가져오는 포도청 사건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서준은 3건의 사건을 더 해결했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여인이 실은 남편에게 밀려 빠진 것을, 산에서 굴러 죽은 나무꾼이 실은 동료에게 떠밀린 것을,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상인이 실은 빚쟁이에게 불에 던져진 것을. 매번 서준은 시신의 손목을 잡고 기억을 보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3번째 사건 뒤 서준은 사흘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핏빛 가래를 토했습니다. 박치영이 밤새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열이 내리고 서준이 눈을 떴을 때 박치영이 물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느냐? 서준은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멈추시겠습니까? 나라면 멈추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니니까. 서준이 반쯤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여인을 찾기 전에는. 박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게 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 서준은 정식으로 박치영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관아에 문서가 올라갔고 서준의 이름은 박서준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서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원수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입적이 끝난 날 밤, 박치영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를 조사해 보았다. 서준의 등이 고다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윤태수. 7년 전 병조판서였다. 영모 혐의를 받고 처형되었지. 영모라면 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윤태수는 왕실 외척 가문의 비리를 상소하려 했어. 그 외척 가문이 반격한 거지. 외척 가문이 어디입니까? 현 영의정 윤상보의 집안이다. 그리고 윤태수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민씨였다.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야. 민씨는 윤태수가 처형된 뒤 자취를 감추었다가 얼마 뒤 윤상보의 정실부인이 되었다.
지금은 영의정 부인이야.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의정 부인. 조선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의 아내. 거리의 고아가 손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 기억만으로는 어전에 올릴 수 없어. 물증이 있어야 한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단서를 찾는 일은 더디고 막막했습니다. 서준은 7년 전 윤태수의 집이 있던 인왕산 기슭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서준은 폐가 안을 돌아다니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루의 위치, 부엌의 방향, 감나무가 있던 자리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폐가를 나서려는데 담 밖에서 떡을 파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노파였습니다. 서준은 떡 하나를 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근처에 오래 사셨습니까? 노파가 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혹시 윤판서댁 도련님이 아니신가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 근처에서 떡을 팔면서 혹시 도련님이 돌아오실까 기다렸는데 저는 옛날 윤판서댁에서 빨래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도련님 어릴 때 업어드린 적도 있지요. 서준은 노파에게 민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 씨 그 여자요. 처음 첩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집안을 쥐락펴락하더니 도련님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재산을 다 가지고 사라졌지요. 그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문으로는 높은 양반댁 부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손에 봉황 반지를 끼고 다녔으니 왕실 외척과 연이 닿은 거겠지요. 봉황 반지. 서준의 기억 속 그 반지와 같았습니다. 서준은 노파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았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치영에게 돌아와 이야기를 전하자 박치영의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봉황 반지까지 확인되었으니 민 씨가 영의정 부인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영의정 부인에게 칼을 겨누려면 증거가 철벽이어야 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내 기억과 노파의 증언뿐이야. 더 찾겠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내가 돌아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했을 수 있어. 오늘부터 혼자 밖에 나가지 마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진실에도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가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박치영의 집 뒷마당에서 검술 연습을 하다 말고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가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대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가볍고 너무 고르고 너무 빨랐습니다. 서준은 목검을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의 사내가 담을 넘어 안마당에 내려섰습니다. 허리춤에 짧은 단도가 꽂혀 있었고 몸에서는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훑더니 서준이 쓰는 방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쪽이다. 서준이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사내는 단도를 뽑고 서준을 향해 뛰었습니다. 서준은 목검으로 첫 번째 배기를 막았지만 팔이 찢어지듯 저렸습니다. 진짜 칼과 나무 칼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찌르기를 피하며 뒤로 물러났을 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박치영이 나타났습니다. 멈추지 못할까. 박치영의 칼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사내는 한 번 받아쳤지만 박치영의 힘에 밀려 단도가 튕겨 나갔습니다. 사내는 담을 넘어 도주했고 박치영이 뒤를 쫓았지만 골목 끝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에 단도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서준은 떨어진 단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칼날에 핏기는 없었지만 손잡이에 다른 가죽끈이 감겨 있었고 끈 아래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박치영을 불렀습니다. 이 문양 봉황입니다. 제 기억 속 그 여인이 끼고 있던 반지와 같습니다. 박치영이 단도를 받아 들고 문양을 살폈습니다. 봉황 문양은 아무나 쓸 수 없다. 왕실 외척 가문에서만 사가에 내리는 표식이야. 그 중에서도 현재 이 문양을 쓰는 집안은 박치영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서준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의정 윤상보의 집안입니까? 박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부인이 민 씨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 하지만 영의정 부인에게 칼을 겨누려면 증거가 철벽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기억과 이 단도뿐이야. 저 사내의 기억을 볼 수 있었다면 확실했을 텐데요. 살아있는 자의 기억은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죽은 자만 됩니다. 박치영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을 찾아야 한다. 죽은 자에게만 기대면 내 몸이 먼저 무너진다. 며칠 뒤 박치영은 포도청의 인맥을 동원해 봉황 문양 단도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단도는 한양 성박 마포나루 근처의 대장간에서 주문 제작된 것이었고 주문자는 얼굴을 가린 채 은 3냥을 선불로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주문자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봉황 반지가 끼워져 있었소. 서준은 가슴이 뛰었지만 박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반지를 끼고 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는 뜻이야. 그만큼 권력이 크다는 거지. 그래도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진다. 서준아,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서준은 방에서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옥으로 된 작은 비녀.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느낌, 미세하게 비틀린 끝.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신경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쥐었습니다. 따뜻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무언가 잔잔히 울리는 듯한 감각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시신을 만질 때와는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이것만은 내게. 순간 머리가 울리며 코피가 한 줄기 흘렀습니다. 서준은 비녀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에서도 기억이 남는다. 흐릿하지만 남는다. 서준은 비녀를 다시 천으로 감싸 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녀를 온전히 읽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걸어야 할 터였습니다. 이틀 뒤 한양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포나루의 대장장이가 자기 대장간에서 쇠망치에 머리를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치영이 포도청에서 돌아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죽었다. 자객은 증거를 지우고 있어. 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장장이의 마지막 기억을 보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도. 박치영은 한동안 서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몸이 버틸 수 있겠느냐? 지난번 기억을 본 뒤 사흘을 누워있지 않았느냐? 버텨야죠. 서준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각오가 있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포나루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포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박치영이 패를 보이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모루 옆에 엎어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머리 한쪽이 함몰되어 있었고 손에는 쇠집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준이 무릎을 꿇고 대장장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밤, 대장간. 불꽃이 튀는 화덕 앞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낯익은 복면 사내, 또 한 명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왼손 약지에 봉황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간에서 만든 단도가 포도대장 손에 들어갔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대장장이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전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제발. 복면 사내가 쇠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서준이 눈을 떴을 때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봤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복면 사내 하나, 그리고 비단 도포를 입은 남자. 봉황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봤습니다. 중년. 수염이 짧고 눈 밑에 점이 있었습니다. 박치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윤상보의 가신 중 하나야. 이름은 조만기. 영의정 저택의 집사를 맡고 있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핏빛 가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을 등에 업고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박치영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간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등이 넓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등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였지만 서준은 그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살이 빠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조만기에 대해 알아냈다. 영의정 윤상보의 신복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씨 부인의 지시를 받는 자야. 윤상보 본인은 정무에만 관심이 있고
집안 대소사는 민 씨가 쥐고 있지. 그렇다면 자객도 대장장이를 죽인 것도 모두 민 씨 부인의 명의라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하지만 조만기를 잡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민 씨를 직접 엮을 증거가 필요하다. 서준이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 비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흐릿하지만 물건에도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치영이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쓰면 내 몸은? 시신의 기억보다는 약하지만 대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쓰지 마라. 마지막에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몸을 아껴둬야 한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새로운 하인 돌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님, 포도청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영의정대 카인 하나가 죽은 채 발견되었답니다. 시신이 포도청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박치영과 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대 카인이라면 민 씨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은 거겠지.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대 카인이라면 민 씨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은 거겠지. 박치영이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포도청 시신 안치소는 차가웠습니다. 돌바닥 위에 거적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영의정 대카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수. 나이는 40쯤. 윤상보의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한 오래된 하인이었습니다. 포졸이 박치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성박 개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익사로 보이나 몸에 멍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맞고 던져진 거로군. 서준은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대장장이의 기억을 본 뒤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귀에서 미세한 이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서준은 대답 대신 덕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열렸습니다. 밤, 윤상보의 저택 뒤뜰. 덕수가 담 너머로 무언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담 안쪽에서는 민 씨 부인과 조만기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도대장이 봉황단도를 손에 넣었다고? 예. 대장장이는 처리했으나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기억을 본다는 아이 말입니다. 민 씨 부인이 부채를 접었습니다. 접히는 소리가 뼈가 꺾이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7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야. 윤태수의 아내를 죽이고 남편에게 역적 누명을 씌우고 아이까지 종으로 팔아넘겼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니. 조만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자객을 보내겠습니다. 자객으로는 안 돼. 포도대장이 옆에 붙어 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지. 민 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덕수가 숨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덕수가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조만기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기억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누군가가 덕수의 머리를 물 아래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마지막 시선의 달빛에 비친 조만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서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꺾이며 바닥에 피를 토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기침 사이로 핏덩이가 쏟아졌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준, 서준아. 서준은 박치영의 옷깃을 움켜쥐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씨 부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7년 전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역적 누명을 씌운 것이 자기라고. 됐다. 그만해. 조만기가 덕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 씨 부인이 저를 다른 방법으로 없애려 한다고. 서준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꺼지기 직전 서준은 박치영의 품에서 어머니의 비녀가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서준이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방 안에 양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머리맡에 식은 미음 그릇이 놓여 있었고 박치영이 방 한쪽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박치영이 서류를 내려놓고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흘을 알았다. 의원이 말하기를 한 번만 더 무리하면 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했다. 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원이 제 능력을 압니까? 아니, 원인 모를 기력 쇠진이라고만 알고 있다. 하지만 경고는 같다. 내 몸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계. 그 단어가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말해라. 가끔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평범한 아이로 글을 배우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누군가의 죽음을 볼 필요 없이 살 수 있었다면. 박치영이 아무 말 없이 서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는 너를 데리고 한양을 떠날 수 있다. 포도대장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어. 내 어머니의 원수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마. 서준은 박치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한양에서의 삶도 모두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거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7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던 날도, 종으로 팔려 다닐 때도, 곤줄이며 거리를 떠돌 때도.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서준,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게 남기려 한 것이 있습니다. 비녀에서 들었습니다. 아직 다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올 줄 알고 무언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저는 평생 걸음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박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라.
내 어미의 아들답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포도청에 영의정 윤상보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포도대장 박치영이 영의정 저택의 하인을 사주하여 기밀을 탐지하고 양자 서준을 앞세워 거짓 증언을 꾸미며 이는 임금을 속이고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영모에 해당하므로 즉각 체포하여 의금부에 넘길 것을 청한다. 영모. 그 두 글자가 포도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박치영의 집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치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서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이것도 예상한 일이다. 아버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졸들이 박치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치영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녀를 잊지 마라. 곧이어 그들은 서준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서준을 그냥 둘 리가 없었지요. 의금부 감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좁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은 손바닥만 했고 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비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수색이 허술하여 비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문이 열리고 의금부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박치영이 영모를 꾸몄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죄는 가볍게 처리하겠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나갔습니다. 대신 나졸 둘이 들어왔습니다. 곤장 10대가 서준의 등에 내려쳤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었지만 5대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대가 끝나고 서준은 바닥에 엎어진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다시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인정하겠느냐? 아버지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서준이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박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감옥 창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돌쇠였습니다. 담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님은 의금부 큰 감방에 계십니다. 아직 신문 중이시나 다치신 곳은 없습니다. 서준의 가슴에서 돌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대감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전에서 말할 기회를 만들겠다. 그때 비녀를 써라. 하셨습니다. 어전이라면 임금 앞이라는 말이냐? 예. 대감님이 직접 상소를 올려 어전 심리를 청하셨다고 합니다. 영의정이 막으려 하고 있으나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서준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옥의 표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서준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전에서 비녀를 쓴다는 것은 임금과 조정 대신들 앞에서 능력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몸 상태에서 비녀의 기억을 온전히 잊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 서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던 입. 끝까지 듣지 못한 목소리. 어머니.
서준이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어전 심리가 열린 것은 서준이 감옥에 갇힌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의금부 나졸이 서준의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나졸의 인도를 받아 의금부를 나서자 밖에는 가마 하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옆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가마에 오르십시오. 아버지는 대감님은 먼저 궁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레에 실려 가셨으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정문이 보였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선정전이었습니다. 왕이 조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편전. 넓은 마루 위에 용상이 놓여 있었고 좌우로 조정 대신들이 두 줄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의정 윤상보는 오른편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허리가 곧은 노인이었지만 눈에는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상 위의 임금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으나 입가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먼저 마루 위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인데도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옷이 낡고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어전에 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전각이 잠잠해졌습니다. 포도대장 박치영이 올린 상소를 과인이 읽었다. 영의정 윤상보의 부인 민씨가 7년 전 전직 병조판서 윤태수의 아내를 독살하고 윤태수에게 역적 누명을 씌워 처형케 했으며 현재까지 증인을 살해하고 포도대장을 역모로 모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윤상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이는 포도대장의 날조입니다. 신의 아내가 그러한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사옵니다. 박치영은 신에 대한 사적 원한으로 이러한 거짓을 꾸며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윤상보를 멈추게 했습니다. 영의정의 말은 들었다. 이제 박치영의 증거를 보겠다. 박치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올린 상소에 적은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봉황 문양이 새겨진 단도. 민씨 부인의 가신 조만기가 자객에게 건넨 것으로 포도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보자기에 쌓인 단도를 가져와 임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이 단도의 봉황 문양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영의정대 카인 덕수의 시신입니다. 덕수는 민씨 부인과 가신 조만기의 대화를 엿듣고 살해당했으며 이 사실은 신의 양자 서준이 시신의 기억을 보아 확인했습니다. 전각에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시신의 기억이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윤상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임금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박치영의 양자 서준이냐? 서준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예, 전하. 시신의 기억을 본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전하. 증명할 수 있느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전하,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허리춤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빛을 받아 연한 초록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계셨던 비녀입니다.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던 물건에도 희미하지만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상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사술입니다. 요망한 아이의 거짓말에 조정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영의정은 앉으시오. 임금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상보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녀를 쓰면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을 볼 수 있다는 뜻이냐? 예, 전하. 하지만 서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간곡한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기억을 볼 때마다 제 몸이 쇠약해집니다. 지금 제 몸 상태로는 이 비녀의 기억을 온전히 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느냐? 해야 합니다, 전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치영은 역적으로 죽게 됩니다. 박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제 양자입니다.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증거를 세우는 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역적으로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아버지. 서준이 박치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리에서 주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이라 불러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복수밖에 모르는 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지키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 능력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치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허락한다. 보여라.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각 안의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모였습니다. 대신들, 나졸들, 임금, 그리고 박치영.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깊고 차가운 어둠. 그리고 빛이 열렸습니다. 7년 전, 작은 한옥의 안방. 밤, 촛불 하나가 방 한 구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3살짜리 서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아, 자고 있구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입고 왼손에 봉황 문양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 씨였습니다. 7년 전의 민 씨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흔들림 없는 눈. 민 씨가 약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약을 가져왔어요, 언니. 어머니가 민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민 씨. 민 씨가 어머니의 등을 받쳐 일으키며 약사발을 입에 대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민 씨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사발을 내려놓았을 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게 무슨... 편히 가세요, 언니. 민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서 비녀를 뽑았습니다. 비녀 끝을 비틀었습니다. 미세하게 비틀린 끝 부분이 열리며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서준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기력이 다해 종이가 비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것만은 내게 남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 씨가 비녀와 종이를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방을 나갔습니다. 종이는 비녀 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3살 서준이 잠에서 깨어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을 때 비녀와 종이는 아이의 작은 손 안에 함께 쥐어졌습니다. 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전각 안에 공포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 끝을 비틀었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비녀 끝이 열리며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7년 동안 비녀 안에 숨겨져 있던 종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자가 흔들렸지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민 씨가 매일 약에 비상을 넣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미 망가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 윤태수에게도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이 글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민 씨를 막아 주십시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서준아. 어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묻은 종이가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전각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몇몇은 윤상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상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직접 읽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여인의 필체였습니다. 임금이 윤상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의정. 이 글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소. 윤상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영의정 윤상보의 부인 민 씨를 즉각 체포하라. 민 씨에 대한 본격 신문을 실시하고 영의정에게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직위를 정지한다. 전하. 윤상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정녕 몰랐사옵니다. 아내가 그러한 일을.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코와 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숨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박치영이 풀려난 몸으로 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준아.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박치영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끝까지. 눈이 감겼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지금 당장. 박치영의 외침이 선정전을 울렸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졸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박치영은 서준을 아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가슴에서 비녀가 미끄러져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비녀 끝이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것을 마침내 세상에 내어놓은 뒤에 텅 빈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준이 눈을 뜬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눈꺼풀 위를 간지리는 빛.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실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박치영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는 섬세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방 안에 은은한 약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비단이었고 베개는 메밀이 아닌 솜이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박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치영이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전보다 더 휘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궁 아니다. 전하께서 내가 깨어날 때까지 어의를 붙여주셨다. 제 몸은 어떻습니까? 박치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의가 말하기를 목숨은 건졌으나 기력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했다. 당분간은 걷는 것도 힘들 것이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능력은요? 박치영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하지만 내 몸이 이 지경인데 능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준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오후에 어이가 들어와 맥을 짚고 약을 바꿔 처방했습니다. 어이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서준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묘하구나. 기력이 바닥났는데 맥이 끊어지지 않고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맥이 흩어졌을 텐데. 살고 싶었나 봅니다. 어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약이지. 어이가 나간 뒤 박치영이 그간의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어전 심리 이틀 뒤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어머니의 유서와 봉황 단도가 증거로 제시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본격 신문에서 가신 조만기가 자백했습니다. 민 씨의 명으로 하인 덕수를 살해한 것, 대장장이에게 단도를 주문한 것, 자객을 보낸 것이 모두 민 씨 부인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민 씨는 최종 신문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7년 전 윤태수의 아내에게 비상을 탄 약을 먹인 것, 윤태수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서준을 종으로 팔아넘긴 것까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준이 물었습니다. 윤태수가 병조판서로 있을 때 알게 된 왕실 외척 가문의 비리를 상소하려 했다. 그 외척 가문이 바로 윤상보의 집안이었고 민 씨는 당시 윤상보의 첩이었지. 윤태수의 상소가 올라가면 윤상보가 무너지고 자신의 입지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군요. 그렇다. 윤태수의 아내가 죽으면 윤태수가 흔들리고 흔들린 틈에 영모 증거를 심으면 끝이니까.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이불 위에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민 씨는 어찌 되었습니까?
차명이 내려졌다. 이미 집행되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끝났다는 실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하지도 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뒤에 어깨가 가벼운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보는요,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민 씨의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감독 책임을 물어 유배가 결정되었지.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아내가 독살과 모함을 저질렀는데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눈을 감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는 의심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의문을 가슴에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과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르니까. 아버지의 누명은요. 박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이 이 집에 온 이후 처음 보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경계도 없는 그저 기쁜 미소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교지를 내리셨다. 전직 병조판서 윤태수의 영모 혐의를 철회하고 명예를 복권한다. 윤태수의 유일한 혈육인 윤서준에게 아비의 이름을 돌려준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준다고요. 그래. 내 본래 이름은 윤서준이다. 내 아비 윤태수는 더 이상 역적이 아니야. 충신이었고 옳은 일을 하려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이 이제 알게 되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말해라. 감사합니다. 박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다. 다 내가 한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거두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치영이 서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닿는 감촉은 부드러웠습니다. 윤서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명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색하겠구나.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서준이면서 박치영의 아들입니다. 둘 다입니다. 박치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기침을 했지만 그것이 기침이 아니라는 것을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 서준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고 한 걸음에 숨이 찼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박치영의 팔을 잡고 궁 안정원을 거닐 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가지 끝에서 막 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임금이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의 없이 도포 차림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전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밝힌 진실이지. 임금이 서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 능력. 아직 남아있느냐?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궁에서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내 몸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임금이 매화나무 아래로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은 내게 벼슬을 내리고 싶었다. 포도청에 내 자리를 만들어
죽은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기려 했어. 서준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계속 능력을 쓰라는 뜻이 될 터이니 과인이 그런 것을 명할 수는 없다. 임금이 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겠다. 윤태수의 복권된 가문에 땅과 집을 돌려주마. 내가 원한다면 과거를 보아 관직에 나와도 좋고 원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살아도 좋다. 선택은 내 몫이다. 서준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임금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꿇지 마라. 내 등이 아직 낫지 않았을 텐데. 멈추었다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과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임금이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지만 아직 찬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그 사이의 바람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7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녀 안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원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서준과 박치영은 궁을 나왔습니다. 박치영은 포도대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영모 혐의가 벗겨지고 오히려 민 씨의 비리를 밝힌 공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박치영의 얼굴에는 공을 세운 사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박치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촌의 작은 한옥. 마당의 감나무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새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서 은 한 잎에 팔려온 아이.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하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박치영이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의 집더미는 이미 없었고 대신 두꺼운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붓과 먹과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치영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비녀 끝은 열린 채였습니다. 안에 있던 종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서는 일금부의 증거로 보관되어 있었고 사본이 윤태수의 복권 기록에 첨부되었습니다. 비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빛도 기억도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되 몸이 쓸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서준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안도라고도 상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고요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손바닥에 남는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기억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7년 동안 하지 못한 말, 거리를 떠돌며 삼킨 말,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참은 말. 그 모든 것을 종이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비녀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은 자의 기억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기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들 서준 올림. 붓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어 비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밖에서 박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밥 먹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당에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박치영이 숟가락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발밑에 돌이 울퉁불퉁했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과 밥. 하지만 그 식사가 지금까지 먹은 어떤 밥보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등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촌의 지붕 위로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매화 향기가 저녁 바람에 실려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